Однако организаторы мятежа, предав свою страну, свой народ, предали и тех, кого втянули в преступление. Сегодня у вас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должить службу России, заключив контракт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или другими силовыми органами, либо вернуться к своим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Кто хочет, сможет уйти в Белоруссию. Мы шли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своего протеста, а не для свержения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Я также понял, принято жестокое решение, оно и прозвучало под текстом выступлений Путина – мочить. Я предложил Путину не торопиться. Люди, которых втянули в мятеж, увидели, что армия, народ не с ними. Никто ничего не украл, или, скажем так, украл поменьше. Но, безусловно, мы будем, конечно, с этим совсем разбираться. 네, 러시아 관련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노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대사,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 대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반란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네. 러시아 보안당국이 사전에 반란을 인지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네.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텐데 그렇죠. 알고도 못 막은 겁니까? 아니면 안 막은 겁니까? 그게 이제 진행 과정을 보면은 못 막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결국은 이제 유혈 사태를 이제 방지하는 타협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방지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진행 과정이 굉장히 신속히 이루어졌어요. 네. 그 바그너 그룹이 거의 36시간 동안에 800km를 가는 남부 사령부도 이제 접수를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현장에서 바그너 그룹이라든가 이런 이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묵인하는 어떤 면에서는 또 방조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는 있었던 건 사실인 네.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헬기가 좀 뜨고 그랬는데 이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바그너 그룹의 진전이 안 되고 네. 단지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동안에 이제 뭐 벨라루스 대통령이든지 내부 보안기관 간에 굉장히 긴밀한 협의하는 과정이 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방치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러시아가 그 과정에서 굉장한 아주 집중적인 그런 협의와 대비를 해서 타협을 이뤄냈고 네. 그것이 이제 결국 모스크바로 진입하지 않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네. 푸틴 대통령이 반란 이틀 전에 알고도 못 막았다라고 하면은 네. 23년 이 철권 통치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쿠데타의 재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박 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모반의 조짐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러시아가 여전히 정보 강국입니다. 푸틴이 KGB 출신이니까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적을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푸틴으로서는 뭐 잘 마무리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푸틴의 통치 기반이 취약함이 분명히 노출된 건 사실이고 통치 기반에 상당한 어떤 데미지가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특히 푸틴을 따르는 엘리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푸틴이 언제까지 과연 러시아를 통제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푸틴이 언제까지 과연 러시아를 통제할 수 있을까인데 그런 질문에 조금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네. 대안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런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떤 다른 쿠데타의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쿠데타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높지 않다 이런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진단이시군요. 있습니다. 박 대사님 이번 쿠데타가 권력 다툼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 수장인 프리고진이 군 수뇌부를 생포하려다가 그 계약이 들통이 나서 모스크바로 진격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맞습니까? 저는 그보다는 이제 푸틴 체제에 운영하는 그 형태가 네. 푸틴이라는 권력자를 이제 정점으로 놓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 입지가 커진 이제 세력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이제 상호 경쟁을 시켜서 네. 충성 경쟁을 시키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과열 경쟁이 난 거다. 근데 이제 과열 경쟁이 지금 보니까 이제 프리고진이라는 국방장관하고 쇼이구 국방장관하고 프리고진이라는 그 바그너 그룹 대표 간에 굉장히 깊은 적대감이 있어요. 뭐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만큼 적대감이 있습니다. 두 사람 관계도 그런 국방부 장관과 시리아 프리고진이. 전쟁 때 이 바그너 그룹이 들어갔는데 미군이 이제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폭격을 할 텐데 네. 러시아군은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 너희 좀 거기에 대해서 위치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바그너 그룹에 있는 위치는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그 사상자가 났고 또 그 지금 전쟁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 그 와그너 그룹의 프리고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은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그 수뇌부는 뭐 상당히 그 호의호식하면서 이런 그 전쟁을 좀 무능하게 처리하고 푸틴 대통령을 오도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착안을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이제 내보내는 게 이런 사회 정의 문제, 부패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잘못 진행된 거다라는 푸틴 대통령의 그런 전쟁 명분까지 이게 도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네. 돼가지고 이게 오히려 굉장한 충격을 준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고진이라는 수장은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만일 대선에 나오면 19%에서 10%까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지지를 얻는 분이 프리고진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인플루언서라면서요. 그렇죠. 영웅화돼 있고. 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용병에 떠나서 어떤 이제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까지 간 것 아니냐 이런 진단들 있잖아요. 그걸 좀 숨긴 거죠. 네. 왜냐하면 푸틴에 대한 그 지칭을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서 네. 이걸 구테타라고는 지금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다들 반란이라고 하는데 내심은 뭐 알 수가 없죠. 단지 추정할 수는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무장 반란 때 행방이 묘연했던 푸틴 대통령이 네. 연일 최근에 이제 공개 활동 나서면서 뭐 좀 태세 전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은 건재하다 이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액션으로 봐야 합니까? 건재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아까 지금 저 박태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인플루엔서입니다. 네. SNS 스타거든요. 이 모스크바까지 진격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일정 부분 호응을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회군을 해서 떠날 때도 이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뭐 셀피 사진을 같이 찍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푸틴 대통령 역시 대중 앞에 서서 사진도 같이 찍고 굉장히 대중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고 나는 아직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상황이다. 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겠죠. 네. 푸틴 대통령 반란 수습이 한창인데요. 그 반란이 실패로 끝난 이후 일부 러시아군 최고의 장성이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반란 그 연루자 내지는 방조자들에 대한 축출을 명분으로 이게 숙청과 복수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인데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내분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통합을 강조하고 지금 가담자라든가 일부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수로비킨이라는 그 사령관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그 군 내부에서는 이제 좀 지지도도 있고 있는 분인데 강경 보수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사령관이 프리고진하고도 연계가 좀 있었고 지지를 받아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담하는 사령관으로 임명됐다가 또 이제 견제를 받아서 강등이 되고 이런 과정인데 결국은 지금 크레물린 입장은 이 사건을 더 깊이 파가지고 네. 어떤 그 군이라든가 그러니까 보안 기관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지금 전쟁을 잘 치러야 한다는데 관점을 두고서 그 간단한 이제 수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아마 수로비킨 사령관도 그래서 아마 방면됐다라는 이제 본인이 이제 또 그 물론 프리고진하고는 가까웠지만은 자기가 이런 반란이 게시될 때 그거를 멈춰라 하고 자기도 SNS에 보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과연 반란을 일으킨 프리고진을 푸틴이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 점이잖아요. 네.
당분간은 그러면 큰 당분- 신변의 그렇죠. 위협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부 사령부에 딱 기지에 들어가 있는 그 프리고진을 네. 과연 어떻게 작전을 해서 이 수장을 사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일 때 굉장한 유혈 사태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묘안을 낸 게 그 수장에서는 이제 그만두고 벨라루스로 가라라는 네. 이제 타협책을 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장례는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프리고진의 이제 정치적인 용도가 있으면 계속 쓸 테고, 네. 아니면은 이제 이런 도전 세력의 일부로서 이제 어떤 처리하는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네. 김 교수님. 네. 러시아 국내 정규군의 반란을 견제하기 위한 그래서 키웠던 바그너 그룹이 어쨌든 오히려 이제 반란을 일으킨 상황이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게 푸틴 대통령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뭐 대형 악재가 터진 것이죠.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 정규군이 투입됐지만은 정규군이 뭐 좀 속된 말로 당나라 군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리멸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용병 그룹인 바그너 그룹을 투입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자포리지아 그리고 특히 바흐무트 지역에서 러시아가 일정한 전과를 올렸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바그너 그룹이 맹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그너 그룹은 전쟁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웃인 것 같아요. 물론 네. 벨라루스에서 지금 뭐 새로운 둥지를 틀려고 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전쟁에 다시 투여가 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 정규군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차질을 발생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러시아 군대의 사기가 좀 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 프리고진이 모스크바에 진격하기 전에 올린 그 텔레그램에 올린 그 동영상 중에 하나가 네. 이 아까 지금 박 대사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 러시아 군이 뭐 전혀 대응이 안 된 상태에서 투여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총알바지로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저 호의호식하고 있고 지금 배만 불리고 있고 뒤룩뒤룩 살만 찌고 있다. 이런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을 독려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전을 수행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지만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푸틴의 입장에서는 내부 상황이 좀 어려워질 때 외부의 적을 더 강조하고 전쟁 행위를 갖다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팽팽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대사님. 근데 반면에요. 서방에서는 약해진 푸틴이 더 큰 위험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러시아가 더 위험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실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참 딜레마인데요. 네. 강하면 강한 대로 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주장을 내고 약하면 약한 대로 이게 이제 강대국이 가진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인데 이제 러시아 경우는 지금 약해지면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지금 푸틴 정권이 유지하는 상황에서 약해졌다 했을 경우는 이 약해짐을 덮기 위해서 동원을 더 내린다든가 네. 강경책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핵무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 왔거든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자포리지아 지금 원전을 또 이제 폭발을 시켜서 또 이런 방사능을 낼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도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전세를 만회하기 위한 강경책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거고요. 그럼 푸틴이 이제 정말 무너져가지고 지금 어려워지면 또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럼 뭐 여러 가지 군벌들이 나타나가지고 더 민족주의적인 세력을 내서 이게 더 예측이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어렵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하는 논리로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 이후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이번 사태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래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국민들, 러시아 군인들의 피로감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특히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프리고진이 이 모스크바에 진격하기 전에 텔레그램에 올린 동영상 중에 또 하나 네. 어떻게 보면 전쟁의 명분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게 뭐 누구라고 지목은 안 했지만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손을 잡고 우리에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군사 작전, 이 군사 작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푸틴은 전쟁이라고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군사 작전을 벌인 것인데 가보니까 전혀 위협이 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네. 이게 네오나치가 우크라이나에서 판을 치고 있어서 이들을 섬멸해야 된다라는 어떤 전쟁 명분을 제시했는데 가보니까 네오나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전쟁에 이거는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듯한 어떤 그런 동영상을 올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러시아의 군인들 특히 이 저소득층 그다음에 소수 민족들에게서부터 차출된 러시아 군인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리고 비난을 하고 하니까 네. 러시아 국민들 소수 인종들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지금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력을 투여해야 하는 어떤 그런 장기전에는 분명히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80% 넘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그 자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죠. 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일단은 여론조사를 해봐도 역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이 나토라든가 미국 때문이다라는 데 대해서 동조하는 의원이 절대 다수가 넘고, 네. 그 다음에 그 푸틴의 이제 그 체제 문제인데요. 그 보안이라든가 군 당국이 아마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듣는 이제 뉴스들이 아무래도 SNS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김 교수님, 네. 러시아가 용병 반란에 그 서방 첩보기관이 연루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갈등은 지금 뭐 깊어질수록 깊어진 대로 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만약에 뭐 미국의 정보기관 CIA가 개입됐다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은 네. 사실 갈등의 폭은 더 증폭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저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미국이 잘하는 거예요. CIA를 통해서 적성 국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제거하고 싶은 정권이 있었을 경우에는 네. 정적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조장합니다. 이거 냉전 당시에 미국이 많이 써먹은 수법이고요. 그래서 네.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박 대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과연 푸틴을 제거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과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봤을 것이에요. 네. 그런데 푸틴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는 더 사악한 인간, 예를 들어서 프리고진은 더 사악한 인간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장악한다면 그건 미국에 결코 유리한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6,000기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핵탄두의 향배는 또 어떻게 보장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 이제 레서 이블이라 그러죠. 네. 그래도 가장 조금 나은 어떤 그런 카운터파트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푸틴은 그냥 그대로 좀 내버려 두자라는 것이 미국의 전반적인 합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박 대사님, 벨라루스 군기지에요. 텐트 300여 개가 포착되면서 이게 바그너의 그 새 진지가 구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벨라루스 방면 군사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게 확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답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그 바그너 그룹을 그렇게 키워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항상 이제 도전적인 문제로 러시아에 남아 있는 거고, 또 그 벨라루스 대통령이 루카셴코라고 이분이 굉장히 푸틴에 이제 추종하면서 그 따라가는 듯한 행보를 보이지만 또 그분도 국내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입장을 항상 취해왔기 때문에요. 이건 어떤 심리적인 그런 효과를 얻는 그런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내부 반란 와중에도 러시아가 외교 차관을 중국으로 급파를 해서 굳건한 이른바 중러 관계 이걸 재확인했다고 하는데 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일단 이번에 모반 사태를 지켜보는 국가들 중에 소위 러시아에게 배팅을 했던 국가들은 조금 뜨끔했을 것입니다. 네. 이 푸틴의 통치 기반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취약점을 노출한 것이거든요. 까딱하면 푸틴이 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진핑이 가장 강력한 우군인데 시진핑의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외교 차관을 급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중러 관계에는 뭐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결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우리의 공동의 적이라는 인식이 지속하는 한 중러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최근에는요 북한의 그 철도 운송을 확대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진단이 맞습니까? 네. 지금 그 러북 간에는 이제 2000년대부터 시작한 원래 우리가 남북러 그 철도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나진하고 핫산이라는 그 국경 도시 한 50km를 철도를 이제 놔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석탄을 이제 들어오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북 제재로 추진할 수 없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는 그걸 투자를 해서 그 개설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러 간에 이제 이런 밀착이 유지된다고 하긴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도 러시아에 다 베팅하고 싶지 않고 네. 러시아도 중국한테 의존하고 싶지 않은 것이 양쪽이 갖고 있는 이제 속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서도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게 중국에만 자꾸 의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다변화 측면에서라도 좀 탈피하고 네. 또 남북 관계에서 이제 한러 관계가 지금 이제 냉각 내지는 지금 동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도 일단은 좀 관계를 열어보겠다 하는데 효과는 그다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몇 천만 불 수준의 무역고를 이제 유지할 텐데 좀 상징적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중국을 조금 더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주변 국제 정세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못 받은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총리가 보란 듯이 시진핑 중국 주석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중동 지역의 정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새로운 판짜기입니다. 아, 중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중동 전체가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외교 정책에서 중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 틈새를 좀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영향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를 복원시키는 어떤 그런 결정을 중재해 냅니다. 그리고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뭐 우방, 뭐 동맹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는 어떤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또 중국이 지금 파고들고 있고 그런 흐름에 이스라엘도 조금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냉대하고 있으니까 특히 세 번째 집권하고 난 다음에 바이든과의 관계가 사실 돈독하거든요. 네타냐후와의 관계가 한 30년 정도 돈독한 관계인데 지금 이를 무시하고 초청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이것 봐라 너가 만약에 그런다면은 나는 지금 시진핑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좀 잽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네. 이제 그런 기저에는 이 네타냐후의 이 민주주의 탄압이라는 것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타냐후가 3선에 세 번째로 집권하면서 사법부를 탄압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이건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르단 지역의 서안 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네타냐후는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것 또한 이 투스테이트 솔루션, 이 두 국가 솔루션의 이 해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금 바이든이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 당시 나를 갖다 그렇게 그 정당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시진핑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지금
세계가 새로운 어떤 질서 재편으로 요동치고 있는 뭐 곳곳이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대사님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조만간 정상들끼리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뭔가 새로운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미국과의 친밀도를 높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형국인데 그럼 우리 외교 전략도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탈냉전 질서가 이제 종말이 되고 네. 탈냉전 질서라는 뭡니까? 이제 교역을 하고 무역 자유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변화도 올 수 있다. 그게 특히 러시아나든가 중국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추진됐던 건데 그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 전쟁하고 지금 중국의 지금 도전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묶을 수는 있는데 그 가치도 자세히 보면은 실익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예요. 실리죠. 실리 그렇죠. 중심에. 실리. 자기들의 이제 어떤 그 체제라든가 이런 그 명분은 가치를 내세우지만은 그 동맹이라든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에서도 어떤 실익을 바탕으로 한 그게 가치의 그 유대라는 거죠. 네. 지금 뭐 미중 간의 갈등이 나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디커플링을 한다고 그러더니 디커플링은 분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디리스킹 디리스킹 얘기 나오죠. 뭐 위협을 감수하겠다. 위협을 감수하겠다는데 누가 위협 있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의 이제 말장난 비슷한 건데 결국은 미중 간에 지금 당장 이렇게 분리하고 싶은데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의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을 봐서 어려우니 네. 이런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걸 동조화를 시키겠다 네. 하는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 한미 동맹 당연히 강화해야죠. 그렇지만 한미 동맹에 올인하기보다는 그거를 하나의 그 앵커 일종의 그 중심으로 잡기는 잡되 우리가 그 외에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익을 다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얻어야 한다는데 지금 정부도 뭐 그런 부분에 노력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네. 우리 기업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북한 살펴보죠. 김 교수님.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의 그 정몽원 회장 20주기를 맞춘 방북 계획을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게 대남 기구가 아닌 그 국가의 상을 다루는 북한 외무성에서 네. 입장을 냈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북한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북한 정권은 지금 한국이 제의한 어떤 교류에도 호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물론 그러한 교류가 북한 정권을 살찌우는 북한 네. 정권에게 실질적인 경제 이익으로 바로 환수가 되는 그런 교류라면은 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다른 제안은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국의 제안을 거부함에 있어서 지금 북한의 외무부에서 이런 결정을 발표했다는 것이에요. 네. 예전 같았었으면은 이 뭐 조평통이라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대남 기구가 발표를 하는데 지금 외무부가 이런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한국을 그냥 하나의 국가, 한국을 그냥 하나의 적성 국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사실 북한은 예전서부터 민족끼리를 강조했습니다. 외세를 배격하고 미제를 배격하고 우리끼리 뭔가를 하자라는 얘기는 사실 북한 정권이 많이 되뇌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네. 않고 따로 살림을 차려서 각자의 길을 가자.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전략적인 배경이 이번 결정에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혁 대사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북한과 일본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또 어떤 의미와 배경인지 그거 뭐 자연스럽게 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예. 이게 양국 현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남북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것이고 북한은 뭔가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내고 싶은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북일 관계에 어떤 획기적인 진전 가능성이 있나요?
그 정치적으로는 좀 필요성을 서로 느낄지 모르지만은 네. 또 이걸 그동안에 쭉 시도를 해봤는데 항상 암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그 기시다 정권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중의원 선거를 합니다. 네. 해산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납북자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럴 거고. 네. 북한은 지금 이제 러시아나 중국 외에는 지금 한중일 남북 한미일이 지금 결속하는 통에 이게 이제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일본부터라도 좀 관계를 개선해 보겠다 네. 하는 이제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특히 납북자 문제의 경우에는 그 지금 17명 중 12명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북한에 남아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북한은 다 그 해결된 문제다라고 네. 해와서 그런 여러 가지 간극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작은 아마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게 어떤 성과를 올리기는 어렵고 기시다 정부도 이제 그런 이제 선거라든가 이런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서 좀 시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